자, 이번에는 스포츠 네트워크의 보협조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또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보협조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포츠 네트워크로 수정받았을 때, 각각의 어떤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 보호 계정기들, 그 다음에 퓨즈하고 차단기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보호 구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사고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면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협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전선로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됐다. 배전선로를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를 배전선로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가장 좋은 협조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상부에 있는 이 차단기하고요. 이 하부에 있는 요 차단기 두 개가 동작해서 개통으로부터 고장난 이 배전 선로를 떼어내는 이렇게 떼어내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이때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배전선로 이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1번에선 2번에선 3번에선에 각각의 51번 과전류 계정기가 있는데 이 과전류 계정기 중에서 여기 있는 1번 계정기만 동작하도록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차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이 차단기들 간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앞에서 역전력 차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장이 발생이 된 회선에서만 역으로 전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67번 계정기가 동작을 해서 이 세 개의 차단기 중에서 역전력이 발생이 되는 차단기를 우선적으로 동작을 시킨다, 오픈을 시킨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단기와 퓨즈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고장 전류가 두 개의 그 보호 장치를 동시에 통과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퓨즈와 차단기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동작하는 건 차단기입니다. 퓨즈는 나중에 동작해 줘야 돼. 왜? 퓨즈는 동작하게 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끊어지기 때문에 장비 자체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차단기는 투입 버튼만 눌러서 다시 투입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간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차단기가 우선적으로 동작을 하고, 차단기가 동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퓨즈가 후비보호 차원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차단기와 퓨즈와의 보호협조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차단기와 퓨즈 협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그림에서 2번, 3번, 4번 요건 무시하세요. 요거 무시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은 뭐냐면 프로텍터 차단기의 동작 특성, 즉 TC 곡선, 차단기의 TC 곡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보호개전 파트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에 그 보호개전과 관련된 TC 곡선과 관련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강을 해 두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TC 곡선이라는 건 뒤에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반환시, 순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고장 전류가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는 일반적으로 순시 동작해서 최대한 빠르게 차단기를 개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은 여기 있는 요 그림이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해서 요 순시 특성에 해당되는 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고장난 회선에 고장 전류가 이렇게 쭉 흘렀다라고 하면요. 이 전류가 두 배의 IS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보시면 차단기의 TC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CB의 TC 곡선이에요. 자, CB의 TC 곡선에 의해서 고장 전류가 두 배의 IS라는 전류가 여기에 이만큼 흘렀다라고 보면, 이때 차단기는 요 시간에 동작합니다. T1이라는 시간, 이제 사이클로 보면 3에서 한 5사이클 정도에 동작하겠죠. A12를 쓴다라고 하면 A12는 고장 전류를 검출하면 3에서 5사이클 정도에 동작합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고요. 얘가 문제가 생겨서 차단기가 동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때 파워 퓨즈의 동작 협조 곡선이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얘에 의해서 T2라는 시간에 동작하게끔 이러한 퓨즈를 선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협조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차후에 제가 나중에 이제 뒤편에서 차단기와 파워 퓨즈에 대한 강의를 설명드릴 건데, 이 특성 곡선에 대한 부분은 그때도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1번 개정기간의 보호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좀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차단기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회선에 51번 개정기, 과전류 개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전설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요. 스포트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변압기 병렬 운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고장 전류가 고장 지점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1번 회선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여기 이렇게 고장 전류가 이 지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건전한 회선도 이렇게 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모선 측을 통해서 고장 지점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장 전류가 이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1번 회선과 2번 회선, 3번 회선의 모든 차단기들, 그 다음에 모든 개정기들의 고장 전류가 통과해서 흐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1번 회선에 이 50여 번 개정기만 동작하도록끔 해줘야 되잖아요. 고장 전류가 다 흐르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트 네트워크는 국내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문헌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덧입혀서 강의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실제 이렇게 적용하느냐?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거는 뭐 현장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내용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보호협조를 하려면 이러한 개념이 도입이 되어져야지만 보호협조가 될 것이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술사 답안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 기본적인 어떤 그 업무적인 능력, 뭐 엔지니어링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답안지를 만들어내시면 그게 좋은 답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이 회로도에다 입혀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1번과 2번 차단기에 흐르는 고장 전류는 같은 고장 전류의 크기지만 이 고장 전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발생이 되냐면 1번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고장 전류가 여기까지만 흐른 거예요. 이 전류는 선로의 임피던스만을 관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로의 임피던스를 5%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여기 고장 전류, 얘를 뭐 IS1이라고 놓겠습니다. IS1 같은 경우에는 고장 전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는 삼상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이라는 수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고장 계산 파트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다시 또 이제 고장 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강의가 쭉 늘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이 수식에 의해서 고장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흐르는 요 전류가 현재 이겁니다. 이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선로의 임피던스를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분의 100 곱하기 IN이니까 전격 전류 한 20배 정도에 해당되는 전류가 여기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선로에 흐르는 고장 전류를 계산해보면 변압기 임피던스를 여기 6%라고 했는데 얘를 3%라고 보겠습니다. 3%, 얘도 3%, 얘도 3%, 얘도 3%라고 하면요. 고장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변압기를 한 번, 두 번 거치게 되니까 변압기의 직렬 임피던스의 합성값은 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로에 흐르는 고장 전류는요. 선로의 임피던스와 변압기 두 개를 통과해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합성 임피던스는 5% 플러스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요 정도의 합성 임피던스에 의해서 고장 전류가 제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가 11%가 돼서 여기에 흐르는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의 9배에 해당되는 고장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계산상으로 봤을 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랬을 때
차단기의 TC 곡선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0배, 전격 전류의 20배에 해당되는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는 차단기가 순시 동작해서 T1이라는 시간에 동작을 하는데 9배, 전격 전류의 9배 정도에 해당되는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는 반환시 영역으로 넘어가서 T2라는 시간에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기 간의 동작 시간에 시차가 발생이 되는 거죠. 얘가 먼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2번 선로와 3번 선로에 있는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하도록끔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1번 계전기가 동작해서 얘가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이 되게 되면요. 개방이 되게 되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 와서 올라가는데 이 사이에 또 얘가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얘가 동작하든지.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동작하게 되면 시간 지연에 의해서 2번 선로와 3번 선로의 51번 계전기는 그 후에 동작하니까 얘가 동작하면 고장 전류가 흘러가는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호협조가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보호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뭐 어렵지 않게 협조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기술사 답안지에는요, 요 그림도 못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또 요 그림만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고장 계산 사례, 그 다음에 보호계전 방식에 쓰이는 TC 곡선까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짚어서 이렇게 그림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합격할까요? 그림도 없는 사람, 그림만 있는 사람, 그림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조합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사람. 당연히 이분이 이렇게 쓰시는 분이 합격을 하시겠죠. 자, 이 내용은요,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에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 서적에 대한 강의를 제가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내용이 기술사 교재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문 기술 서적을 꼭 보셔야 되고요. 또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자꾸 이제 기초 이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요. 뭐 회로 이론, 자기약, 전기기계, 공업수학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사에서 쓰이는 건 엔지니어링 활동 영역에서의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설계를 해보신 분이라든지 시공이나 감리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설계도서 검토할 때 회로 이론 책을 펴놓거나 자기약 책을 펴놓고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자가용 전기설비의 모든 것이라든지 뭐 내성 규정이라든지 각 규정집들이라든지 뭐 IC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봅니다. 거기에 회로 이론의 내용이 반영이 돼 있지만 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약 책을 펴가지고 뭐 미분적분하면서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기술사의 기초공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력의 흐름에 대한 거, 뭐 보호계전에 대한 어떤 기초 사항들 이런 것들이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그렇게 해서 51번 계전기의 보호계전 동작 협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제가 강의 드린 내용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계전기에 대한 부분까지 마무리를 했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워 퓨즈와 그 다음에 차단 기간의 보호협조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배전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고장 전류가 이렇게 해서 타고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차단기하고 파워 퓨즈를 동시에 이제 통과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파워 퓨즈와 차단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차단기가 먼저 동작을 해줘야 돼요. 차단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을 때에만 파워 퓨즈가 그 후에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유지 관리하기, 운영하기가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낸 게 이 그림인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반복해서 설명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차단기가 이 TC 곡선에 의해서 고장 전류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 시간에 T1이라는 시간에 흐르고요. 얘가 동작을 못했을 때에는 파워 퓨즈는 시간을 좀 기다려줍니다. 지연해 주는 거죠. 이 지연해 주는 건 파워 퓨즈의 동작 특성 곡선, 용단 특성 곡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요거는 파워 퓨즈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작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퓨즈가 있습니다. 그 퓨즈 중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퓨즈를 우리가 골라서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보호협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파워 퓨즈를 선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변압기와 프로텍터 퓨즈 간의 사고. 자, 앞에서는 고장 지점이 이 위의 지점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인 변압기와 파워 퓨즈 요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장 지점을 각각 짚어서 보호협조 관계를 볼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보호개전 세팅할 때 이렇게 고장 지점을 각 구간마다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각각의 시간하고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끔 주 보호와 후비 보호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앞에 있는 그림에다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더 씌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프로텍터 퓨즈의 용단 특성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파워 퓨즈를 사용한 거예요. 용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류의 절반 정도의 전류만 흘렀을 때는 당연히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특성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얘와 얘 사이에는 전류의 크기가 2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됩니다. 왜 2배의 차이를 뒀느냐? 자,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요. 고장이 난 선로는 일단은 위에서 배전 선로에서 흘러 들어올 때는 고장 전류가 여기까지만 흘러요. 왜? 고장 지점이 여기니까. 이 밑으로는 이렇게 통과해서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은 건전 회선에서 고장 전류가 타고서 들어와서 변압기 2차 측이 병렬 운전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연결된 지점을 통해서 고장 지점으로 타고서 올라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그러한 논리로 이쪽에 고장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워 퓨즈는 화살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 다음에 건전 회선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은 선로에서는 선이 하나만 있는 거죠. 2배의 전류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때 고장 범위를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화시킬 때는 1번, 2번, 3번 회선이 있다고 하면 어떤 회선이 가장 먼저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1번 회선이 차단이 되면 얘는 흘러가려고 해도 고장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흐르잖아요. 얘가 동작하면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워 퓨즈의 용단 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 당연히 그렇게 내가 세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배의 고장 전류가 흘렀다. 100%의 고장 전류가 흘렀다. 얘는 100%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50%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둘 간에는 2배의 관계가 있는 거죠. 자, 1번에 2배의 단락 전류를 100%라고 봤을 때 얘가 흘렀을 때는요. 여기 있는 요 선로는 이 시점에서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T1이라는 시점. 자, 그런데 얘는요. 50%니까 요 시간에서 동작하는 거죠. T2. 자, 얘가 먼저 용단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용단 안 해요. 왜? 고장 전류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세팅이 돼서 보호협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보호협조가 가능하다. 보호협조가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사고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밑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이번에는 사고 지점이 밑으로 더 내려왔어요. 더 내려왔습니다. 자,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퓨즈와 차단기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 파워 퓨즈 간의 보호협조가 안 돼요. 왜? 고장 전류의 크기에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는 여기에 2배가 여기 사고 났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얘하고 얘가 합쳐서 2배가 됐지만 지금은 똑같은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파워 퓨즈, 각 회선 간의 파워 퓨즈의 보호협조 관계만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퓨즈 상호 간의 선택성이 불가하다. 그래서 여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거리를 최소화시키고요. 절연을 강화시켜서 단락이나 지락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해하셨죠? 물론 밑에 하부에 차단기가 있고 상부에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끊어지기 전에 차단기가 동작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단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퓨즈 간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퓨즈만 놓고 봤을 때는 보호협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장치의 보호협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단순하게 어떤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 내용에 이 현상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짚어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짚어내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큰 덩어리서부터 하나씩 뽑아 나가는 게 좋죠. 막 이것저것 막 다 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내게 되면요, 공부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고장 지점이 여기 네트워크 모선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모선 하부, 즉 전력 간선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사고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장치들이 먼저 동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얘가 안 됐을 때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상위에 있는 차단기들이 동작하게 되면요, 사고의 범위가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간선까지 정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주보호와 후비보호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개념이 여기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차단기와 파워 퓨즈가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파워 퓨즈와 차단기 중에서 뭐가 우선적으로 동작해줘야 됩니까? 차단기가 우선적으로 동작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단기들은요, 전격 차단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파워 퓨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전격 차단 용량이 42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차단기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데 42카 이상의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차단하는 겁니다. 터진다는 얘기예요. 뭐 차단기를 브레이크, 자동차의 브레이크라고 볼까요? 예를 들어 10톤 트럭에 10톤만큼 실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멈추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차에다가 10톤이 아니라 30톤의 무게, 3배의 무게가 되는 그런 물량을 적재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급정거했을 때 브레이크가 폭발하는 거죠. 왜? 자기가 차단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무게를 넘어갔기 때문에. 차단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42카까지 차단할 수 있는데 갑자기 100카라는 전류가 흘렀는데 얘를 딱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죠. 자, 요게 차단기의 전격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런 개념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주보호와 후비보호, 그 다음에 차단기와 파워 퓨즈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를 우선적으로 동작시킨다? 차단기를 우선적으로 동작시킨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 그림이 어렵지 않은 거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약간 헷갈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가 여기 접점, 꺾어지는 지점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테이크오프 차단기에 대한 부분은 이 곡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곡선. 요게 테이크오프 차단기, 여기. 요 차단기. 자, 요게 TC 곡선입니다. 앞에서 제가 TC 곡선, 타임 커런트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이 고장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차단기의 동작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타임. 차트의 TC 곡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해당되는 이 부분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꺾여지는 이 부분을 뭐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순시 특성으로 넘어가는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확한 설명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텍터 퓨즈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퓨즈는 현재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용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테이크오프 퓨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고장 전류가 뭐 이만큼의 전류가 흘렀어요. 예를 들어서 30카라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써주셔도 돼요. 30카라는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지점에서 사고 발생이 됐을 때 30카가 딱 흐르게 되면 제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동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먼저 동작해야 된다.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동작하는 그 접점이 테이크오프 차단기가 여기서 동작합니다. T1. 자, 그 다음에 얘가 동작하지 못했을 때 후비보호 차원에서 뭐가 동작하는 거죠? 테이크오프 퓨즈가 동작하는 거죠. 이게 T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테이크오프 퓨즈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가 동작하지 못했을 때는 얘가 동작하는데 이 그림이 좀 모자라요, 공간이. 그래서 이게 쭉 타고서 올라가면, 이게 뭐 그림이 약간 삐뚤어지는데 쭉 타고서 올라가면 프로텍터 퓨즈와 만나는 지점이 여기인데 이 지점을
T3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T1, T2, T3. 그래서 테이크오프 차단기가 먼저 동작하고 얘가 동작하지 못했을 때 테이크오프 퓨즈가 동작하고 그 다음 얘가 동작하지 못했을 때 프로텍터 퓨즈가 동작하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요거는 차단기의 전격 용량이라고 보셔도 되고 한시와 순시와 여기서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TC 곡선의 이 지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해도 빠르고요. 또 암기도 잘 되고 또 이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적으시면 점수도 잘 나오겠죠.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그 정리하는 사항들이요. 수백 가지, 뭐 많게는 1000가지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들을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 들으셨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이거를 융합도 해보시고 응용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공부의 범위를 자꾸 넓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이 된 어떤 사항들을 정리해서 얘를 가지고 자꾸 활용하면서 능력을 이제 자꾸 키워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자, 전기 분야 기술사는요, 최고의 자격입니다.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 최상위의 0.1%, 뭐 1%의 어떤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저하고 이제 앞으로 반복해서 나갈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협조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오동작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오동작 방지 대책은요, 앞에 보호협조라든지 동작 특성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응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오동작 방지에 대한 부분은 4가지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외우는 건 되게 쉽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오동작 방지 대책,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은 편단 전원으로 수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때 뭐 회전기라든지 그 조상 설비, 뭐 컨덴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통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차단도 해줘야 되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로가 이제 개통으로부터 분리되는 차단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자동적으로 복구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제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복구가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67번 계정기, 78번 계정기, 84번 계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계정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오동작도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해야 되는데 동작하지 못하는 오부동작도 발생이 됩니다. 그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그 오동작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오부동작하는 원인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현상이에요. 발전기 병렬 운전, 회생 전력, 그 다음에 전동기 단락 기어 전력, 콘덴서, 진상 콘덴서 투입에 의해서 오동작 혹은 오부동작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역전력 계전기, 그 다음에 위상 계전기, 전압 계전기가 동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발전기 병렬 운전이란 뭐냐면 이 모선에 현재 이 그림이 좀 잘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발전기를 연결해서 병렬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전으로부터도 파워가 공급이 되고 발전기도 연결이 돼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생 전력인데 이 부하 측에 뭐가 달려있냐면 승강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회생 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부에 전동기들이 쭉 있어요. 전동기들이 있는데 이 외부에서 사고가 이렇게 딱 발생이 돼요. 단락 사고가. 그러면 전동기는 단락 기어 전류를 공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요 단락 기어 전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장 계산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요.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이라는 전문 기술서죠. 그 다음 이성우 기술사님이 쓰신 단락 전류 활용 기술과 고주파 해석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다른 그 고장 계산 파트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교재에서도 고장 계산 파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적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로에 뭐를 다냐면 역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답니다. 모선에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동기에 직결해서 이렇게 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어떤 요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요 세 개는 비슷한 원리예요. 얘는 뭐냐면 역전력이 발생이 된다. 역전력. 자, 이거 뭐냐면요. 전동기나 뭐 발전기나 뭐 엘리베이터나 일단 이제 발전기를 예를 들면 발전기에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자,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낮에는 전기를 많이 쓰지만 예를 들어서 심야에 전기를 이제 안 쓰고 있어요. 거의 사용되어지는 부하가 없는데 발전기에서 계속 전력을 생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하 전력으로 이제 부하 전력에 대한 그 소비가 줄어들면서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소비가 안 되어지면요. 얘가 역으로 이쪽으로 타고서 나갑니다. 이렇게. 타고서 나가서 인근의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으로 공급이 되거나 개통 쪽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면요. 모든 회선에 역전력이라는 게 흐르게 됩니다. 자, 역전력이 발생이 되면 몇 번 계전기가 동작하는 거예요? 67번 계전기가 동작하겠죠. 그래서 1번 회로, 2번 회로, 3번 회로의 모든 역전력 계전기가 동작하면서 얘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부가 무정전 공급 시스템인데 정전이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 때문에. 그래서 전 회선다 역전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건 사고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역전력 계전기 동작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사고가 발생이 되면 한쪽 회선에서만 역전력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모든 회선이 다 역전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인터럭을 걸어서 차단기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문제점과 방지 대책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동일해요. 자, 이 승강기는요, 우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되는데 내려갈 때 우리가 이제 그 전동기를요, 발전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그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동기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마찰제동, 회생제동, 발전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방향 제동 이런 게 있는데, 이 승강기에서 이제 회생전력 여기서 발생되는 전력을 그러니까 발전기로서 작용하면서 어떤 제동작용을 하고 이 제동작용을 할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시 재공급해서 부하 쪽에서 사용되어지도록끔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얘도 심야의 경부하 시대에 이 엘리베이터가 회생제동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부하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남는 전력은 발전기와 동일하게 전부 다 역방향으로 흘러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역전력 계전기가 동작하면서 쫙 차단하겠죠. 얘도 발전기와 동일하게 인터럭을 걸어서 역전력이 발생이 됐을 때에 이제 동작하지 않도록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방금 누락을 시켰는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병렬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럭을 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동기 기어 전류인데 이 기어 전류라는 것은 고장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전동기 기어 전류. 뭐 단락이 될 수도 있고 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어 전류는 이 계통의 이 수용과의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되면 이 전동기가 때에 따라서는 고장 전류를 생산해서 밖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루트를 따라서 전 회선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인터럭을 걸어서 고장 전력이 외부로 나갔을 때는 이게 내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도록끔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서 대책을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무효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공급되는 무효 전력만큼 부하 측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야간의 심야 부하에는 무효 전력을 소비하는 부하 설비들이 전부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콘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무효 전력을 생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 무효 전력을 공급했는데 소비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무효 전력이 남는 거죠. 무효 전력이 남아 돌게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전압이 올라가요. 자, 요거는 제가 뭐 계통공학을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QV 컨트롤의 개념인데요. 무효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전압이 올라가고 무효 전력이 모자라게 되면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부하실 때 무효 전력이 과잉 공급돼서 이 모선 측의 전압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 회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차단이 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무전압 투입, 차전압 투입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고장이 제거가 돼서 얘를 투입해서 전력을 이렇게 파워를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덴서가 투입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전압이 올라가 있어요. V2가 V1에 비해서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전압 투입일 때 V1이 V2보다 커져야지만 차단기가 투입이 되는데 콘덴서 투입으로 인한 무효전력의 과잉 공급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서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투입이 안 되면 이 두 대는 계속해서 자기 부하 이상의 어떤 그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빨리 복구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콘덴서에 의한 과전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부 동작이에요.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는 거.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전동기하고 전동기 상부에 이 개폐기를 두고요. 얘네들을 직결합니다. 이렇게 직결해서 전동기가 돌 때만 콘덴서도 같이 투입이 되게끔. 그래야 무효전력 소비처와 공급처가 동시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줘야지 과부족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렇게 대책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4가지 현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뒤에 제가 서술형으로 설명한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요. 교재에 있는 그 서술한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발전기 병렬 운전에 의한 것. 수정계통의 사고, 전압 변동에 의해 발전 전류의 역류로 인한 프로텍터의 오동작, 역전력. 얘는 병렬 운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터록을 건다. 이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상 콘덴서에 의한 것, 전압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경보하실 때. 네트워크 측의 과보상으로 차동 전압 투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차단한 뱅크에 재투입이 되지 않고 뱅크 부족 운전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기가 있으면 전동기와 콘덴서를 병렬로 직결하고 그 상부에 개폐기를 둬서 두 개가 같이 들어가거나 같이 나오거나 그러면 과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대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생전력에 의한 것. 엘리베이터 야간에 심야 경보실 때 얘가 제동할 때 회생제동이 발전제동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발전기로 작용하면서 전력을 이제 재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하 측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 부하 측에 부하가 적었을 때는 이 전력이 회생되는 전력이 소비되어지지가 않으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때 역전력 개전기가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베이터 전동기는 감속 운전 시에 발전기로서 작용하여 회생 전력을 발생하며 특히 경부하 시 부하 전원축으로 역류할 수 있어 전뱅크의 프로텍터를 오동작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트리핑 회로를 락시키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단락 기어 전류. 전동기 부하가 많을 때 외부 단락 사고 시에 전동기의 단락 기어 전류가 흘러나온다. 이 전류에 의해서 전뱅크 오동작, 오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얘도 동일한 시퀀스. 그래서 트립 회로를 락시키는 그런 인터락을 걸어서 방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3개의 강좌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좀 긴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냥 암기를 하시게 되면 답안지를 쓰실 때 정확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어떤 그 그림이라든지 뭐 개념도라든지 뭐 등가 회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된 여러 가지 수식들, 공식들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대입을 해서 풀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포트 네트워크 3가지 파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작 특성, 그 다음에 보호협조, 여기에 이어서 오동작 방지 대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포트 네트워크에 대한 해설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